중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5천년 한자 문명, 14억 인구의 자부심, 세계 최대 문자 체계. 베이징 대학교 언어학과는 단언했죠. 한자는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표의 문자다. 그런데 2010년대 중반 중국 교육부 산하 언어문자응용연구소가 돌연 한글 구조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비교 실험 결과가 공개되자 학계가 술렁였습니다. 학습 시간 24분의 1, 디지털 입력 속도 3.2배 차이. 5천년 전제가 흔들렸습니다. 지금부터 중국 언어학계를 뒤흔든 한글 충격해 실화 시작합니다. 저는 베이징 소재 언어정책연구센터 연구원입니다. 2012년 봄이었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중국 교육부로부터 한 가지 의뢰를 받았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문자 교육 효율성 분석. 당시만 해도 이건 형식적인 연구였습니다.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한자가 가장 우수하다는 것. 중국 언어학계의 확신은 견고했습니다. 베이징 대학교 중문과 장의란 교수는 매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한자는 인류 문명이 만든 가장 정교한 표의 문자 체계다.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의미를 담는다. 이보다 효율적인 구조는 없다.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중국 교육부가 발표한 통계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상용 한자 3,500자만 익히면 현대 중국어 텍스트의 99.8%를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숫자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문제는 그 3,500자를 익히는 데 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중국 초등학교 교육과정 기준, 학생들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매년 평균 500자씩 한자를 배웁니다. 6년간 총 3,000자, 하루 평균 1.4자씩 암기하는 셈이죠. 반복 학습, 쓰기 연습, 필수 남기. 이 과정은 기계적이고 반복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012년 여름, 저희 연구소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문자 인식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예상 범위 아니었습니다. 평균 인식률 82%. 나쁘지 않았죠. 하지만 세부 데이터를 뜯어보니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같은 한자를 다른 맥락에 배치하면 인식률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싱행이라는 글자, 단독으로 제시하면 95%가 가다로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응생은행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면 인식률이 67%로 떨어졌죠. 맥락 의존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상급 연구원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학습 부족 때문이야. 한자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이 아직 충분히 익히지 못한 거지. 반복 학습으로 해결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시엔 같은 해 가을 중국 교육부는 디지털 시대 문자 입력 효율성 연구 프로젝트를 공고했습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급증하면서 모바일 입력 환경에서 한자의 효율성을 재검증하겠다는 취지였죠. 저희 연구소가 이 프로젝트 주관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연구 설계는 간단했습니다. 중국어, 영어, 일본어, 한국어 내 가지 언어를 대상으로 동일한 텍스트를 모바일 키보드로 입력하는 속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조건은 동일하게 각 언어의 원어민, 같은 연령대, 같은 디바이스. 중국 측 실험 참가자는 베이징 시내 대학생 100명이었습니다. 저는 비교 대상 언어를 선정하면서 한국어를 포함시키는 게 내키지 않았습니다. 한글. 그건 그냥 소리 글자 아닌가. 알파벳이랑 비슷한 거 아닌가. 비교할 필요가 있나 싶었죠. 하지만 연구 책임자는 고집했습니다. 동아시아 언어 전체를 다뤄야 공정하다. 한국어도 넣어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협력연구소에 연락했습니다. 한국어 원어민 실험 참가자 100명을 섭외해달라고 요청했죠. 한국 측은 흔쾌히 응했습니다. 2012년 12월,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시험 텍스트는 500자 길이의 뉴스 기사였습니다. 주제는 경제 정책. 모든 언어로 동일하게 번역된 텍스트를 각 참가자에게 제공했죠. 입력 시간, 오타율, 수정 횟수를 측정했습니다. 중국어 참가자들의 평균 입력 시간은 4분 23초였습니다. 오타율은 7.8%, 수정 횟수는 평균 12회. 예상 범위 아니었습니다. 병은 핑이 입력 방식 덕분에 한자를 직접 쓰는 것보다는 훨씬 빨랐죠. 영어 참가자들은 3분 18초, 오타율 5.2%. 알파벳 체계의 장점이 드러났습니다. 일본어는 3분 52초. 히라가나와 한자 혼용 방식이라 중국어보다는 빨랐지만 영어보단 느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저는 데이터를 받아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평균 입력 시간 1분 22초. 오타율 2.1%. 수정 횟수 평균 3회. 중국어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한국 측 연구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데이터 확인 좀 해주세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1분 22초라니 말이 안 됩니다.
한국 측 연구원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재측정했습니다. 결과 동일합니다. 한글 입력 속도가 원래 이 정도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3배 차이라니.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분 22초. 이 숫자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중국어는 4분 23초. 한국어는 1분 22초. 3.2배 차이. 이건 오차 범위가 아니었습니다. 구조적 차이였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연구 책임자를 찾아갔습니다. 어제 받은 한국어 데이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실험이 필요합니다. 연구 책임자는 보고서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어떤 문제? 입력 속도 차이가 너무 큽니다. 3배 이상. 시험 설계에 변수가 있었을 겁니다. 참가자 선정 기준이나 텍스트 난이도 같은 거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참가자는 모두 20대 대학생. 모국어 원어민. 스마트폰 사용 경력 3년 이상. 조건은 완전히 동일했어. 텍스트도 전문 번역가가 난이도 맞춰서 번역했고. 문제 없어.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한국 측 참가자들이 특별히 타이핑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인 대표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럴 리 없어. 무작위 추출이었으니까. 연구 책임자는 보고서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믿기 싫은 건 이해해. 나도 처음엔 그랬으니까. 하지만 데이터는 데이터야. 우리가 할 일은 이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 분석하는 거지. 데이터를 부정하는 게 아니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2013년 1월, 연구소는 추가 실험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엔 참가자 규모를 늘렸습니다. 중국어 500명, 한국어 500명. 연령대도 확대했습니다. 10대부터 50대까지. 직업군도 다양하게. 학생, 직장인, 프리랜서. 텍스트도 3가지 난이도로 나눴습니다. 쉬운 일상 대화문, 중간 난이도 뉴스 기사, 어려운 학술 논문 초록. 시험 장소도 바꿨습니다. 통제된 실험실 환경이 아니라 각자 집에서 자기 스마트폰으로 입력하도록 했죠. 최대한 실제 사용 환경과 가깝게. 2월 말 결과가 나왔습니다. 쉬운 텍스트. 중국어 평균 3분 47초. 한국어 평균 1분 18초. 중간 난이도. 중국어 평균 5분 12초. 한국어 평균 1분 55초. 어려운 텍스트. 중국어 평균 6분 38초. 한국어 평균 2분 41초.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저는 연령대별 데이터를 따로 뽑아봤습니다. 혹시 젊은 세대에서만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건 아닐까? 디지털 네이티브 효과 같은 거. 아니었습니다. 40대 참가자 그룹. 중국어 평균 5분 55초. 한국어 평균 2분 23초. 여전히 2배 이상 차이. 50대 그룹. 중국어 평균 7분 11초. 한국어 평균 3분 04초. 격차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직업군별로도 나눠봤습니다. 전문직 종사자. 중국어 평균 4분 52초. 한국어 평균 1분 49초. 생산직 종사자. 중국어 평균 6분 18초. 한국어 평균 2분 37초. 학생. 중국어 평균 4분 15초. 한국어 평균 1분 31초. 어떤 집단을 뽑아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한국어가 압도적으로 빨랐습니다. 저는 오타율 데이터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중국어 평균 오타율 8.3%. 한국어 평균 오타율 2.4%. 3배 이상 차이. 수정 횟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어 평균 14회, 한국어 평균 4회. 병음 입력 방식의 문제가 명확했습니다. 중국어를 스마트폰으로 입력할 때 사용자는 먼저 병음을 칩니다. 그럼 화면에 그 발음에 해당하는 한자 후보들이 쭉 뜹니다. 사용자는 그 중에서 원하는 한자를 선택해야 하죠. 예를 들어 시쉐라는 발음. 후보 한자만 수십 개입니다. 쉬이다, 쉬시간, 쉬일, 쉬시장, 쉬방식, 쉬선비. 사용자는 매번 이 선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문맥을 파악하고 올바른 한자를 찾고 클릭하고 이 과정이 반복됩니다. 반면 한국어는 어떤가? 기역, 이은, 디귿, 자음 14개, 아, 야, 여, 모음 10개. 이 24개 기호를 조합하면 모든 글자가 만들어집니다. 선택 과정이 없습니다. 조합만 하면 끝입니다. 저는 한글 자판 구조를 처음 제대로 들여다봤습니다. 왼쪽에 자음, 오른쪽에 모음, 엄지로 자음, 검지로 모음. 교대로 누르면 글자가 완성됩니다. 리듬이 있었습니다. 타, 타, 타. 마치 드럼 치듯이. 중국어 병음 입력은 리듬이 없었습니다.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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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춤, 선택, 클릭. 계속 끊겼습니다. 2013년 3월,
저는 베이징 원대학교 의문학과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한글 구조에 대해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글, 왜 갑자기? 저는 실험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입력 속도 차이, 오타율 차이, 수정 횟수 차이. 그는 데이터를 보더니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 데이터인가? 네, 제 실험까지 했습니다. 결과 동일합니다. 교수는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습니다. 솔직히 말하지. 나는 한글을 그냥 간단한 알파벳 정도로 생각했네. 소리 나는 대로 쓰는 문자. 한자에 비하면 깊이가 없는 거라고 봤어. 그런데 이 데이터는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한글이 뭐가 특별한 건가요? 그냥 표음 문자 아닙니까? 표음 문자긴 한데 구조가 독특해. 알파벳은 글자를 일렬로 나열하잖아. 기, A, T. 영어로 cat을 쓰면 C, A, T. 세 글자가 옆으로 쭉 늘어서. 근데 한글은 달라. 가라는 글자 하나 안에 기역과 아가 합쳐져 있어. 모아쓰기 방식이지. 이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 어떤 차이요? 정보 밀도야. 같은 공간에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어. 영어로 SEO를 쓰려면 5글자 필요해. S, E, O, U, L. 근데 한글로 서울은 2글자야. 공간 효율이 2배 이상 차이 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합 원리가 체계적이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자음 14개. 아, 야, 여. 모음 10개. 이것만 알면 모든 소리를 쓸 수 있어. 학습 비용이 거의 없지. 반면 한자는 3,500자를 외워야 해. 비교가 안 돼. 저는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한자는 의미를 바로 전달하지 않습니까? 글자만 봐도 뜻을 알 수 있잖아요. 교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장점인 동시에 단점이야. 의미 전달은 빠를 수 있어. 하지만 학습과 입력 과정에서 병목이 생겨. 자네가 방금 보여준 데이터가 그 증거 아닌가.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연구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자는 5,000년 역사를 가진 문자입니다. 동아시아 문명의 근간이죠.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모두 한자 문화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한자를 버렸습니다. 정확히는 일상에서 거의 쓰지 않게 됐죠. 한글로 전환했습니다. 왜일까? 당시 저는 그게 문화적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족주의, 정체성, 그런 거. 하지만 지금 데이터를 보니 다른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효율성. 어쩌면 한국은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선택한 걸지도 모릅니다. 감정이 아니라 합리성으로. 2013년 4월, 연구소는 중간 보고서를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실험 결과가 그대로 담겼습니다. 입력 속도 3.2배 차이, 오타율 3배 차이, 학습 난이도 비교. 교육부 담당자는 보고서를 받아보고 즉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 데이터 정말 맞는 겁니까? 네, 제 실험까지 완료했습니다. 후속 연구 필요하겠습니다. 한글 구조 분석 프로젝트를 별도로 진행하세요. 예산은 추가 배정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라는 걸. 중국 교육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2013년 5월,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중국 언어문자응용연구소 공식 출장이었습니다.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한글 구조를 직접 분석하고 한국 언어학자들과 협력 연구를 진행하는 것. 저는 솔직히 이 출장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한글을 연구한다. 중국 언어학자가 동료들 사이에서 이미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한자보다 한글이 낫다는 거냐? 5,000년 문자 체계를 부정하는 거냐?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연구 책임자의 지시는 단호했습니다. 감정은 접어도 팩트만 봐.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서울대학교로 향했습니다. 한국어 문교육연구소. 여기서 일주일간 한글 구조 집중 분석 세미나가 예정돼 있었죠. 세미나 첫날, 저는 강의실에 들어서며 놀랐습니다. 참석자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언어학과 교수들, 한글학회 연구원들, 국립국어원 관계자들, 약 30명 정도, 그리고 중국에서 온 사람이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베이징 대학교 중문과 교수 1명, 칭화대학교 언어학과 연구원 2명, 상하이 교육과학연구원에서 1명, 총 5명의 중국 연구자가 이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어색한 침묵.
세미나가 시작됐습니다.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김태균 교수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한글의 구조적 특성을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특히 중국 연구자분들을 위해 한자와의 비교 관점을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는 스크린에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글 창제 원리 -1443년 훈민정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역사 얘기군. 세종대왕 어쩌고 저쩌고. 들을 필요 없어. 하지만 김 교수의 다음 말이 제 생각을 바꿨습니다. 한글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문자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중요한 문자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문자는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한자에서 파생된 일본 가나, 라틴 알파벳, 아랍 문자, 모두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 진화했죠. 하지만 한글은 다릅니다. 1443년 12월, 단 한 번에 완성됐습니다. 설계도를 그리듯 만들어진 문자입니다. 김 교수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 기역, 이은, 디귿이 나타났습니다. 자음을 보시죠. 기역. 이 글자는 혀의 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겁니다. 이은. 혀끝이 위신몸에 닿는 모양. 디귿. 니은에 획을 하나 더해서 소리가 더 강해짐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미음. 입술을 담은 모양. 비읍. 미음에서 소리가 터져 나오는 걸 표현. 시옷. 이의 모양. 이응. 목구멍의 모양. 지읒, 치읒, 키읔, 티읒, 피읍, 히읗. 모두 발음 기관의 모양이나 소리의 세기를 체계적으로 반영했습니다. 김 교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한글 자음은 무작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발성 원리를 시각화한 기호 체계입니다. 말하자면 음성학 교과서를 문자로 만든 거죠. 옆에 앉은 베이징대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한자는 뭡니까? 한자도 상형, 지사, 회의, 형성 원리가 있습니다. 체계적입니다.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자도 체계가 있죠. 하지만 한자의 체계는 의미를 중심으로 합니다. 싼사는 산 모양, 쇠물수는 물 흐르는 모양. 의미의 시각화입니다. 반면 한글은 소리의 시각화입니다. 완전히 다른 접근입니다. 베이징대 교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김 교수는 모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모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모음 3개, 이하늘, 으땅, 아사람. 이 3개를 조합하면 나머지 모음이 다 만들어집니다. 아는 이와 의의 결합, 어는 방향만 바뀐 것. 우도 마찬가지. 체계가 완벽합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게 실용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체계적이어도 표현 범위가 좁으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김 교수는 웃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한글로 표현할 수 있는 음절 개수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음 14개, 모음 10개, 받침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를 합치면 이론상 1172개의 음절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현대 한국어에서 쓰이는 건 약 2350개. 하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 확장 가능합니다. 새로운 글자를 외울 필요 없이 조합만 바꾸면 됩니다. 상하이에서 온 연구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학습 난이도는 어떻습니까? 중국 아이들은 6년간 한자를 배웁니다. 한국 아이들은? 김 교수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글 학습 기간 평균 24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24시간. 한국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 기준입니다. 자음 14개, 모음 10개를 익히는데 평균 24시간. 하루 2시간씩 수업하면 12일이면 끝납니다. 이후엔 조합 연습만 하면 됩니다. 1학년 1학기 끝나기 전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한글로 된 동화책을 읽습니다. 저는 계산해봤습니다. 중국 아이들 6년, 약 2160일. 하루 평균 1.4자씩 한자 학습. 한국 아이들 12일. 24개 기호 습득 완료. 180배 차이. 세미나가 끝나고 저는 김 교수를 따로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그럼 왜 한국은 한자를 버린 겁니까? 효율성 때문입니까? 김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복합적입니다. 1940년대 광복 이후 문맹률이 78%였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글을 읽지 못했죠. 한자 교육으론 불가능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한글 전용 정책을 펼쳤습니다. 결과는 1970년대 중반, 문맹률 5% 이하, 30년 만에 역전됐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지금 중국 문맹률은 얼마죠? 김 교수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중국 정부 공식 통계로는 약 4%.
하지만 기능적 문맹까지 포함하면 훨씬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한자를 읽을 순 있지만 복잡한 문서는 이해 못하는 사람들. 이걸 문해력 문제라고 하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글 구조 분석 1차 보고, 학습 효율성 비교.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글은 학습 비용이 한자 대비 180분의 1 수준. 표현 범위는 제한 없음. 디지털 환경 입력 속도 3.2배 우위. 구조적 우월성 확인됨. 저는 보고서를 노트북에 저장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5000년 한자 문명. 우리의 자부심. 우리의 정체성.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효율성. 속도. 학습 비용. 모든 지표에서 한글이 앞섰습니다. 저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베이징에 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2013년 6월, 저는 베이징으로 돌아왔습니다. 연구소 사무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랐죠. 어떤 이는 호기심, 어떤 이는 경계, 어떤 이는 적대감. 연구 책임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보고서 잘 받았네.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이더군.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만 적었습니다. 알아. 그게 문제야.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네 보고서가 교육부 고위층까지 올라갔어. 반응이 둘로 나뉘었지. 절반은 이건 중요한 발견이다. 연구를 확대해야 한다고 하고, 나머지 절반은 한자 체계를 부정하는 위험한 연구다. 중단해야 한다고 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타협안이 나왔어. 연구는 계속하되 범위를 확대하자는 거야. 한글만이 아니라 전 세계 주요 문자 체계를 다 비교 분석하는 거지. 그래야 객관적이라는 명분이 서니까. 그럼 어떤 문자들을 비교합니까? 라틴 알파벳, 키릴 문자, 아랍 문자, 데바나가리, 일본 가나, 그리고 한글. 총 6개 문자 체계. 학습 난이도, 입력 속도, 표현 범위, 문해율 개선 효과. 모든 걸 정량화해서 비교해.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럼 연구 기간은? 1년. 2014년 6월까지 최종 보고서 제출. 그날부터 저는 거의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먼저 각국 언어학자들에게 협력 요청 메일을 보냈습니다. 러시아,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영국, 각 나라의 문자 교육 전문가들. 응답률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약 70%. 특히 인도 델리대학교 언어학과 교수 라지브 샤르마가 적극적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연구입니다. 데바나가리 문자도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죠. 한글과 비교해보고 싶습니다. 2013년 8월 국제공동연구팀이 구성됐습니다. 중국 5명, 한국 3명, 인도 2명, 러시아 2명, 사우디아라비아 1명, 일본 2명, 영국 1명, 총 16명. 첫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언어학과 교수 데이비드 크리스털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중국 측에서 제안한 연구 프레임을 봤습니다.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측정 항목에 디지털 접근성을 추가했으면 합니다. 21세기 문자는 종이가 아니라 화면에서 쓰입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각 문자가 디지털 환경에서 얼마나 효율적인지가 중요합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좋습니다. 추가하겠습니다. 인도 라지브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학습 곡선도 측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단순히 배우는 데 걸리는 시간만이 아니라 숙련도가 향상되는 속도, 초보자가 전문가 수준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기간. 이것도 중요합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교수 올가 이바노바가 덧붙였습니다. 문맹 퇴치 효과도 봐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각 문자가 보급되면서 해당 국가의 문맹률이 얼마나 빨리 감소했는지. 이게 실용성의 핵심 지표입니다. 회의는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측정 항목 8개가 확정됐습니다. 기본 학습 시간 문자 인식 가능까지, 숙련 도달 시간 유창한 읽기 쓰기까지. 디지털 입력 속도 스마트폰 기준, 표현 가능 음절 범위, 문자 인식 오류율, 역사적 문맹률 개선 속도, 외국인 학습 난이도, 시각적 정보 밀도 같은 내용 표현 시 필요한 공간. 시험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각 나라에서 참가자 500명씩 모집, 연령대 10대부터 60대까지 동일한 텍스트를 각 문자로 입력하고 학습 과정을 기록하고 오류를 측정하고 2013년 9월부터 2014년 3월까지 6개월간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저는 매주 각국 연구팀으로부터 중간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첫 달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저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기본 학습 시간, 라틴 알파벳 평균 48시간, 키릴 문자 52시간, 아랍 문자 76시간, 데바나가리 84시간, 일본 히라가나 36시간, 가타카나 포함 시 68시간, 그리고 한글 평균 24시간. 압도적으로 짧았습니다. 디지털 입력 속도, 영어 라틴 알파벳 평균 분당 187자, 러시아어 키릴 문자 평균 분당 164자, 아랍어 평균 분당 142자, 힌디어 데바나가리 평균 분당 156자, 일본어 가나 한자 평균 분당 148자, 한국어 한글 평균 분당 312자. 2배 가까운 차이였습니다. 2014년 1월 중간 보고 세미나가 베이징에서 열렸습니다. 각국 연구팀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중국과학원 회의실, 약 80명의 언어학자들이 참석했죠. 저는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슬라이드에 비교표를 띄웠습니다. 8개 항목별 점수, 각 문자 체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라틴 알파벳 종합 72점, 키릴 문자 종합 68점, 아랍 문자 종합 61점, 데바나가리 종합 64점, 일본 가나 종합 69점, 한글 종합 94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영국 데이비드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입니다. 한글 점수가 유난히 높은 이유가 뭡니까? 측정 방식에 편향이 있는 건 아닙니까? 저는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각 항목별 가중치는 전 연구팀이 합의해서 정했습니다. 중국 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글 점수가 높은 건 특정 항목 때문이 아닙니다. 8개 항목 모두에서 상위권입니다. 데이비드 교수는 데이터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학습 시간 1위, 입력 속도 1위, 표현 범위 2위, 오류율 1위. 맞네요. 전 항목 고르게 높습니다. 인도 라지브 교수가 발언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놀랍지 않습니다. 한글은 15세기에 설계된 문자입니다. 자연 발생이 아니라 계획 설계, 효율성을 목표로 만들어졌죠. 당연히 최적화돼 있습니다. 러시아 올가 교수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키릴 문자도 9세기에 설계됐습니다. 그리스 문자를 기반으로 슬라브어에 최적화했죠. 그런데 한글만큼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설계 문자라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일본 도쿄대학교 교수 다나카 히로시가 끼어들었습니다. 한글의 모아쓰기 방식이 결정적인 것 같습니다. 같은 표어 문자여도 일렬 배열과 블록 배열은 정보 밀도가 다릅니다. 한글은 한 음절을 한 글자 공간에 담습니다. 이게 입력 속도와 시각 인식 속도를 모두 높입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회의적이던 시선들이 점점 인정하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중국과학원 언어연구소 소장이 발언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유네스코에 보고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국제학술지에도 투고하고요. 이건 단순히 중국 내부 연구가 아닙니다. 전 세계 문자학계가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네스코? 연구 책임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최종 보고서 완성되면 유네스코 본부에 제출하겠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저는 복도에서 한국 측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서울대 김태균 교수였습니다. 축하합니다. 한글이 1등 했네요. 김 교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기쁘진 않습니다. 오히려 부담스럽습니다. 왜요? 한글이 우수하다는 건 한국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계가 인정하면 기대치가 올라갑니다. 한글을 배우려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한국어 교육 수요가 폭증하고 우리가 그걸 감당할 준비가 됐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좋은 일 아닙니까? 한국어 위상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김 교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위상이 올라가면 책임도 커집니다. 한글이 정말 세계 공용 문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영어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저는 회의적입니다. 문자는 효율성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니까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문자는 기술이 아닙니다. 문화입니다. 정체성입니다. 권력입니다. 아무리 한글이 효율적이어도 영어가 가진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넘어설 순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연구로 인해 세계 언어학계는 한글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작은 나라의 특이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 체계. 이게 새로운 평가였습니다. 2014년 4월 연구팀은 최종 데이터 수집을 마쳤습니다. 총 참가자 3,000명, 6개 문자 체계, 8개 측정 항목. 데이터 양이 방대했습니다. 엑셀 파일만 수백 개. 저는 밤낮 없이 통계 분석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5월 최종 보고서 초안이 완성됐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디지털 시대 문자체계 효율성 비교 연구 한글의 구조적 우월성 검증. 보고서는 248페이지였습니다.
이 보고서가 세상에 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했습니다. 중국 언어학계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것. 2014년 6월 15일, 베이징 중국과학원 대강당. 저는 단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리모컨이 땀으로 미끄러졌습니다. 객석엔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중국 교육부 고위 관계자들, 각 성교육청 국장들, 베이징대 칭화대 푸단대 교수들, 그리고 외신 기자들까지. 최종 보고서 발표회였습니다. 교육부 차관이 개회사를 했습니다. 오늘 발표될 연구는 중국 교육 정책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편견 없이 데이터에 기반해 토론하기 바랍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디지털 시대 문자체계 효율성 비교 연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연구 개요 -6개 문자, 3,000명 참가자, 18개월 기간.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주요 문자 6개를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했습니다. 라틴 알파벳, 키릴 문자, 아랍 문자, 데바나가리, 일본 가나, 그리고 한글. 측정 항목은 8개. 학습 시간, 입력 속도, 표현 범위, 오류율, 문맹률 개선 효과, 외국인 학습 난이도, 정보 밀도, 디지털 접근성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기본 학습 시간 비교. 막대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한글이 압도적으로 짧았습니다. 한글 평균 20시간, 라틴 알파벳 48시간, 히라가나 36시간, 데바나가리 84시간, 한자는 기초 3,500자 기준 약 4,320시간, 180배 차이입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베이징대 중문과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자는 표의 문자입니다. 표음 문자와 단순 비교하는 건 불공정합니다. 저는 예상했던 반박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자의 철학이 아니라 실용성을 측정했습니다. 21세기 디지털 환경에서 어떤 문자가 더 효율적인가? 이게 연구 목적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디지털 입력 속도 -500자 텍스트 기준. 한글 1분 22초, 영어 2분 41초, 러시아어 3분 03초, 일본어 3분 18초, 아랍어 3분 32초, 힌디어 3분 45초, 중국어 4분 23초.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발표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오류율입니다. 한글 평균 2.1%, 영어 5.2%, 중국어 8.3%. 병음 입력 방식의 한자 선택 과정이 오류를 증가시킵니다. 칭화대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해결책은 뭡니까? 중국이 한자를 버리고 한글을 쓰자는 겁니까?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건 정치적 판단입니다. 저희는 과학자입니다. 데이터를 제시할 뿐 정책을 제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객석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를.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문맹률 개선 속도 역사적 비교. 한국 1945년 78%, 1970년 5%, 이하 25년 73% 감소. 중국 1949년 80%, 1982년 35%, 33년 45% 감소. 인도 1947년 88%, 1981년 64%, 34년 24% 감소. 저는 설령했습니다. 한국은 광복 후 한글 전용 정책을 펼쳤습니다. 결과적으로 25년 만에 문맹률을 73%포인트 낮췄습니다. 중국은 간체자 보급과 병음 교육에도 불구하고 33년간 45%포인트 감소에 그쳤습니다. 물론 인구 규모 차이를 고려해야 하지만 학습 효율성 차이가 명확합니다. 교육부 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그럼 중국도 한글 같은 표음 문자 체계로 전환하면 문맹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이론적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론 불가능합니다. 중국은 이미 한자로 쓰인 5,000년 문헌을 가지고 있습니다. 14억 인구가 한자를 쓰고 있고요. 문자 전환은 문명 전환과 같습니다. 실행 불가능합니다. 차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종합평가 -100점 만점 환산. 한글 94점. 라틴 알파벳 72점. 일본 가나 69점. 키릴 문자 68점. 데바나가리 64점. 아랍 문자 61점. 한자 43점.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한자가 꼴찌였습니다. 6개 문자 중 유일하게 50점 이하. 푸단대학교 교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한자를 폄하하는 연구입니다. 표의 문자와 표음 문자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평가 기준은 모든 연구팀이 합의했습니다. 중국만이 아니라 한국, 인도, 러시아,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학자들이 함께 정했습니다. 만약 기준이 불공정하다면 왜 다른 나라 학자들은 동의했을까요? 푸단대 교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데이비드 교수가 화상으로 연결됐습니다. 저는 이 연구 결과가 공정하다고 봅니다. 한자의 낮은 점수는 한자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21세기 디지털 환경과의 부적합성입니다. 한자는 종이와 붓 시대에 최적화된 문자입니다. 스마트폰 시대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인도 라지브 교수도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한글이 과소평가됐다고 봅니다. 외국인 학습 난이도 항목에서 한글은 2위였습니다. 1위는 라틴 알파벳. 하지만 라틴 알파벳은 표기와 발음이 불일치합니다. 영어로 though, through, 처를 보세요. 철자는 비슷한데 발음이 다 다릅니다. 반면 한글은 표기와 발음이 거의 일치합니다. 배우기 훨씬 쉽습니다. 일본 다나카 교수가 발언했습니다. 일본도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를 섞었습니다. 복잡합니다. 초등학생이 6년간 배우는 한자가 천육자입니다. 이것도 부담입니다. 한글처럼 단순한 체계로 가야 하나 논쟁이 있습니다. 객석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교육부 차관이 다시 발언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유네스코에 보고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음 달 유네스코 본부에 제출 예정입니다. 그럼 국제학술지 게재는? 네이처 언어학 분과와 사이언스 언어 섹션에 동시 투고할 계획입니다. 차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연구가 공개되면 중국 교육 정책이 공격받을 겁니다. 한자 교육을 고집하는 게 비효율적이라는 증거가 되니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열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무겁고 어색한 박수였죠. 발표장을 나서는데 베이징대 교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자네, 이 연구로 학계에서 고립될 각오는 했나?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자를 비판하는 연구를 주도했어. 중국 언어학자로서 금기를 깬 거야. 동료들이 곱게 보지 않을 걸세.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한자를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를 제시했을 뿐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안 봐. 자네가 한글 편을 들었다고 볼 거야. 그는 돌아섰습니다. 저는 혼자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베이징 거리가 보였습니다. 간판마다 한자가 빼곡했습니다. 5000년 문명의 상징.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효율성과 전통은 때로 충돌한다는 것을. 그리고 21세기는 효율성이 이기는 시대라는 것을. 한글이라는 작은 문자 체계가 거대한 한자 문명의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7월 3일 네이처 언어학 분과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귀 연구팀의 논문을 게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8월 15일 자 저널에 실립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네이처, 세계 최고 권위 과학 저널. 여기 실린다는 건 연구가 국제학계의 공식 인정을 받는다는 의미였습니다. 같은 날 사이언스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9월 5일 자 사이언스 언어 섹션 커버 스토리로 게재 예정입니다. 두 저널 동시 게재.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연구 책임자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축하해야 하나, 걱정해야 하나 모르겠군. 이제 전 세계가 알게 될 거야. 한글이 가장 효율적인 문자라는 걸. 그게 문제입니까? 중국 입장에선 문제지. 우리 연구소가 중국 문자 체계의 비효율성을 전 세계에 공표하는 셈이니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2014년 7월 10일 중국 교육부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도 참석 명령을 받았습니다. 베이징 교육부 청사 3층 회의실. 장관, 차관, 각 국장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국제 저널에 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책연구실장이 대답했습니다. 국제 여론이 중국 교육 정책을 비판할 겁니다. 왜 비효율적인 한자 교육을 고집하냐?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는다.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요. 국내 여론은 더 심각합니다. 학부모들이 반발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6년간 한자 외우는 동안 한국 아이들은 12일 만에 문자 교육 끝낸다는 비교가 나돌 겁니다. SNS에서 논쟁이 폭발할 거고요. 장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논문 게재를 막을 수 있나? 법무실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미 국제 공동 연구로 진행됐고 각국 연구팀이 동의한 내용입니다. 중국이 일방적으로 중단하면 학술 윤리 위반입니다. 오히려 역풍만 맞을 겁니다. 장관은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책임 연구원이죠? 네.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한자가 비효율적이라는 걸 전 세계에 알려서 뭐가 좋습니까? 저는 똑바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실만 연구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한자가 디지털 환경에서 비효율적인 건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럼 대안은 뭡니까? 중국이 한자를 버리고 한글을 쓰자는 겁니까?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정책 결정자들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장관은 책상을 쳤습니다. 무책임하군. 연구만 해놓고 수습은 우리더러 하란 말입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말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2014년 8월 15일 네이처 언어학 분과의 논문이 게재됐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BBC 과학자들, 한글을 가장 효율적인 문자로 선정. CNN 디지털 시대, 한자는 시대착오적 국제 연구 결과. 뉴욕타임스 중국 교육 정책의 딜레마, 효율성 미스 전통. 가디언 한글, 21세기 문자의 골드 스탠다드. 중국 언론도 보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민일보 국제연구, 한글 효율성 주장 전문가들 신중한 해석 필요. 환구시보 한자 비판 연구 논란 문화적 가치 무시했다. 신화통신 문자 효율성 연구, 표의문자 특성 고려 안 해. 하지만 중국 SNS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웨이보에서 해시태그 샵 한글 효율성 1억 뷰를 넘겼습니다.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애가 3년째 한자 외우는데 한국 애들은 12일이면 끝난다고. 이게 말이 되나? 한자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고생한다. 교육부는 대책 내놔라. 5천년 전통이 뭐가 중요해? 애들 인생이 먼저다. 한글 배우고 싶다. 중국어보다 쉽다는데. 반대 의견도 많았습니다. 한자는 우리 문명의 뿌리다. 효율성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한글이 아무리 좋아도 중국어엔 맞지 않다. 동음이어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 이건 문화 침략이다. 한국이 중국 문자를 무너뜨리려는 의도. 논쟁은 격화됐습니다. 베이징 시내대학가에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찬성파와 반대파가 정면 충돌했죠. 칭화대학교 강당. 학생 500명이 모였습니다. 찬성파 대표 학생이 발언했습니다. 저는 13년간 한자를 배웠습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1년. 그런데 아직도 신문 읽다가 모르는 한자가 나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한글은 12일이면 끝난다는데 우리는 13년 배워도 부족합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약 절반 정도. 반대파 대표 학생이 반박했습니다. 한자는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중국 문화의 핵심입니다. 시경, 논어, 도덕경 모두 한자로 쓰였습니다. 한자를 버리면 우리는 조상과 단절됩니다. 효율성만 따지면 전통은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서도 박수가 나왔습니다. 나머지 절반. 토론은 3시간 계속됐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2014년 9월 5일 사이언스에 후속 기사가 실렸습니다. 커버 스토리였습니다. 표지에 한글 자모가 크게 박혔습니다. 기사는 중국만이 아니라 일본의 고민도 다뤘습니다. 일본도 유사한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 혼용 체계는 학습 부담이 크다. 한글처럼 단순한 표현 문자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있지만 전통 문화 보존 논리에 막혀 있다. 인도 상황도 언급됐습니다. 데바나가리 문자도 한글에 비해 학습 시간이 3.5배 더 걸린다. 인도 교육계 일각에서 문자 개혁 논의가 시작됐다. 전 세계 언어학계가 술렁였습니다. 유네스코 본부에서 긴급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주제 디지털 시대. 문자 체계 재평가의 필요성. 각국 언어 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한국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장도 참석했습니다. 그는 발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1945년 광복 후 한글 전용 정책을 선택했습니다. 당시엔 비판이 많았습니다. 한자를 버리면 문화가 단절된다. 중국 일본과 소통이 막힌다. 이런 우려들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25년 만에 문맹률 73%포인트 감소. 국민 교육 수준 급상승. 정보화 시대 적응 속도 세계 최고 수준. 한글 선택은 옳았습니다. 중국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은 인구 5천만입니다. 중국은 14억입니다. 규모가 다릅니다. 한국 방식을 중국에 적용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한국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중국이 한자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디지털 환경에 맞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병음 교육을 강화하거나 간체자를 더 단순화하거나 초등교육에서 한자 학습량을 줄이는 방법 등이 있을 겁니다. 일본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일본도 고민 중입니다. 하지만 문자개혁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합니다.
보수층 반발이 심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정리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논의로 한 가지 분명해졌습니다. 21세기 문자 정책은 효율성과 전통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것. 한글 연구는 그 균형점을 찾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세미나가 끝났습니다. 저는 객석 뒤쪽에 앉아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제가 시작한 연구가 이렇게 커질 줄 몰랐습니다.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국제적 논쟁이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웨이보를 열어봤습니다. 해시태그가 3억 뷰를 넘겼습니다. 여론은 둘로 쪼개졌습니다. 찬성 48%, 반대 52%, 거의 반반. 댓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문화가 아니라 문자 설계였다. 5,000년 전 설계가 21세기에 맞지 않는 건 당연하다. 인정할 건 인정하자. 좋아요 12만 개. 중국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2014년 10월, 저는 베이징 시내 카페에서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이징 대학교 중문과 장의란 교수. 한자 교육의 최고 권위자. 연구 초기에 한자는 가장 효율적인 표의문자라고 단언했던 바로 그 사람. 그가 먼저 저에게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이메일은 짧았습니다. 이야기 좀 합시다. 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비난하러 오는 건가? 아니면 연구를 철회하라고 압박하려는 건가?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장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에 흰 것이 늘었고 얼굴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그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교수님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 교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당신 연구가 내 평생 주장을 부정하는 것 같아서요. 한자가 최고라고 믿었는데 데이터는 정반대를 보여줬으니까. 저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간 생각했습니다. 밤새 논문을 다시 읽고 데이터를 뜯어보고 학생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슨 결론입니까? 장 교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당신 연구가 맞습니다. 한자는 디지털 시대에 비효율적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35년간 한자를 가르쳤습니다. 한자의 아름다움을, 깊이를, 역사를 학생들에게 전했죠. 그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학생들이 고생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작년에 제 손자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6살. 한자 쓰기 숙제를 하는데 울더군요. 할아버지, 이거 너무 어려워. 왜 이렇게 많이 외워야 해? 저는 그때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원래 그런 거야. 할아버지도 그렇게 배웠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 교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런데 당신 연구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원래 그런 거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비효율적인 거였습니다. 우리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뿐이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교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 교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꿀 겁니다. 제 교육 방식을. 이제 학생들에게 한자가 최고라고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대신 한자는 우리 문화유산이지만 한계도 있다고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음과 타이핑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손으로 쓰는 것보다 디지털 입력이 더 중요한 시대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한글 교육 자료 좀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중국 학생들에게 제2외국어로 한글을 가르치는 실험을 해볼까 합니다. 얼마나 빨리 배우는지, 중국어 학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고 싶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편견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좋은 건 좋다고 인정해야죠. 우리는 1시간 더 이야기했습니다. 교육, 철학, 문자의 미래, 학생들의 부담. 헤어지며 장 교수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당신은 용기 있는 연구자입니다. 저 같은 꼰대들이 화낼 줄 알면서도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2014년 11월, 중국 교육부가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초등 한자 교육 개선안. 핵심 내용은 3가지였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한자 학습량 30% 감축 500자 350자. 병음 교육 시간 2배 확대. 디지털 입력 교육 정규 과목 편입. 교육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발표했습니다. 최근 국제 연구 결과를 검토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문자 교육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자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한자 교육 방식을 현대화하는 겁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한글 연구 때문에 정책을 바꾼 겁니까? 장관은 잠시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참고했습니다. 한글의 효율성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배울 점이 있다고 봤습니다. 중국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인민일보 교육부 한자 교육 현대화 추진 디지털 시대 대응 신화통신 초등 한자 학습 부담 줄인다. 병음 타이핑 강화 환구 15 한글 연구 영향 중국 교육 정책 전환점 여론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웨이보 댓글들 드디어 우리 애 좀 숨 쉬겠네. 늦었지만 잘한 결정이다. 한자를 버리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배우는 거다. 찬성. 물론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자 학습량 줄이면 문화 수준 떨어진다. 한글 따라하는 거 아니냐. 자존심 없나. 하지만 찬성이 70%를 넘었습니다. 여론이 바뀐 겁니다. 2014년 12월 베이징에서 동아시아 문자 교육 포럼이 열렸습니다. 중국, 한국, 일본 교육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한국 측 대표로 서울대 김태균 교수가 참석했습니다. 그가 발표했습니다. 한글 교육의 핵심은 조합 원리입니다. 아이들에게 글자를 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음 14개, 모음 10개를 가르치고 조합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스스로 모든 글자를 만들어냅니다.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이죠. 중국 측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그 방식을 한자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김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렵습니다. 한자는 표의문자라 조합 원리가 제한적입니다. 부수와 획을 조합하긴 하지만 규칙이 복잡하고 예외가 많습니다. 한글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럼 중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 교수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한자를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교육 목표를 바꾸는 겁니다. 모든 한자를 완벽하게 외우기가 아니라 자주 쓰는 한자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배우기. 그리고 병음과 타이핑을 강화하는 겁니다. 손글씨보다 디지털이 더 중요한 시대니까요. 일본 대표가 덧붙였습니다. 일본도 유사한 고민입니다. 우리는 히라가나로 모든 걸 쓸 수 있습니다. 한자 없이도 의사소통 가능하죠. 하지만 전통 때문에 한자를 계속 가르칩니다. 이게 맞는 건지 의문입니다. 포럼은 이틀간 계속됐습니다. 결론은 이랬습니다. 각국은 자국 문자의 장단점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효율성과 전통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 한글의 사례는 그 균형점을 찾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된다. 포럼이 끝나고 저는 김태균 교수를 만났습니다. 교수님, 제 연구가 너무 파급력이 커진 것 같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김 교수는 웃었습니다. 부담스러울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 진실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연구자의 역할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 사이로 한자 간판들이 보였습니다. 5000년 문명.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체계. 하지만 지금 변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히. 효율성과 전통. 둘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21세기는 효율성 없이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중국이 그걸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글이라는 작은 문자 체계가 그 변화의 촉매가 됐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연구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진실은 때로 불편하지만 결국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2015년 4월 서울. 저는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광화문 광장. 한글을 만든 왕의 동상이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국제한글학술대회 참석자 방한한 겁니다. 중국 대표단 일원으로요. 대회 주제는 이랬습니다. 문자 다양성 시대의 상호학습과 협력. 중국, 한국, 일본뿐 아니라 인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미국 학자들까지 모였습니다. 총 42개국 250명.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서울 코엑스 그랜드 볼룸. 한글은 한국만의 자산이 아닙니다. 인류 언어학의 소중한 사례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글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각국 문자 체계가 서로 배우고 협력하는 장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중국 교육부 차관이 축사를 했습니다. 2년 전 우리는 한글 효율성 연구에 충격받았습니다. 솔직히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사합니다. 그 연구 덕분에 중국 교육이 한 단계 발전했으니까요. 객석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도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2014년 11월부터 새 교육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초등한자 학습량 감축, 병음 교육 강화, 디지털 입력 교육 도입. 1년 결과 학생 만족도 23% 상승, 학부모 만족도 31% 상승했습니다. 학습 스트레스는 18% 감소했고요.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한자와 한글은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상호 보완 관계입니다. 한자는 의미 전달력이 강하고
한글은 학습 효율성이 높습니다. 둘 다 배우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차관은 놀라운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중국 교육부는 2016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 제2외국어 선택 과목에 한글을 추가합니다. 영어, 러시아어와 함께요. 학생들이 원하면 한글을 배울 수 있게 하겠습니다.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한국 측 참석자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중국이 한글을 정규 교육과정에 넣는다. 이건 역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 국장도 발표했습니다. 일본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초등 한자 교육량을 재검토 중입니다. 1026자를 800자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그리고 히라가나 중심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인도 대표도 발언했습니다. 인도는 데바나가리 문자 개혁을 추진합니다. 한글의 모아쓰기 원리를 참고해서 새로운 교육법을 개발 중입니다. 내년 시범학교에서 실험 예정입니다. 대회 첫날은 이렇게 각국의 변화 사례 발표로 채워졌습니다. 둘째 날, 저는 분과 세션 발표자로 나섰습니다. 주제 한자 한글 병행학습 효과 연구. 저는 지난 1년간 베이징 시내 초등학교 3곳에서 실험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험 대상은 초등 4학년 학생 300명입니다. 절반은 한자만 배우는 대조군, 절반은 한자와 한글을 동시에 배우는 실험군으로 나눴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글을 병행학습한 학생들의 중국어 병음 이해도가 대조군보다 34% 높았습니다. 왜일까요? 한글을 배우면서 소리와 문자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청중들이 집중했습니다. 또한 한글 학습군의 디지털 입력 속도가 대조군보다 2.1배 빨랐습니다. 한글 자판 연습이 전반적인 타이핑 능력을 향상시킨 겁니다. 한국 측 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한자 학습엔 지장이 없었습니까? 오히려 긍정적 영향이 있었습니다. 한글 학습군의 한자 암기 속도가 대조군보다 12% 빨랐습니다. 한글로 한자 발음을 정리하는 습관이 생겼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베이징대 장위랑 교수가 찾아왔습니다. 훌륭한 연구였습니다. 제 손자 학교도 시범 대상에 포함시켜 주시죠. 저는 웃었습니다.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교수님. 그래요? 하하, 고맙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 공동선언문이 채택됐습니다. 서울선언 -21세기 문자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핵심 내용은 5가지였습니다. 각국은 자국 문자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효율적인 문자 체계의 사례를 적극 공유하고 학습한다. 전통 보존과 교육 효율성의 균형을 추구한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문자 교육법을 공동 연구한다. 문자 다양성을 존중하며 상호 협력을 강화한다. 42개국 대표가 서명했습니다. 중국 차관과 한국 장관이 악수했습니다. 사진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대회가 끝난 뒤 저는 경복궁을 찾았습니다. 한글 창제 관련 전시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전시실에 훈민정음 해례본 복제본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 저는 한글로 번역된 설명문을 읽었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로는 서로 통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1443년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 백성을 위해서였습니다. 효율성 때문이었습니다. 소통을 위해서였습니다. 570년이 지난 2014년, 그 효율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 그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저는 전시실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처음 연구를 시작할 땐 불안했습니다. 한자 중심 체계를 부정하는 것 같아서.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이건 부정이 아니라 확장이었다는 걸. 한자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배우는 것. 전통을 지키면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것. 이게 진정한 발전입니다. 2015년 5월, 저는 중국과학원에서 새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제목 동아시아 문자통합교육 모델 개발. 중국, 한국, 일본 연구자 30명이 참여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한자, 한글, 가나를 효율적으로 함께 배우는 교육법 개발.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구조. 첫 회의에서 서울대 김태균 교수가 말했습니다. 동아시아는 문자로 연결된 문화권입니다. 한자라는 공통 뿌리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각자 다른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중국은 간체자, 일본은 한자가나, 한국은 한글. 이 다양성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 다나카 교수가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서로 배우면 모두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중국은 한글의 효율성을, 한국은 한자의 표현력을, 일본은 혼용체계의 유연성을 배우는 겁니다. 저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동아시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문자 교육에 시사점을 줄 수 있습니다. 효율성과 전통의 조화. 이게 21세기 모든 언어가 직면한 과제니까요. 회의는 열정적이었습니다. 3년 프로젝트. 예산 500만 달러. 10개 시범학교.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6월, 저는 베이징 자택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유네스코가 세계 문자의 날 제정을 발표했습니다. 날짜는 10월 9일. 한글날.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말. 한글은 인류 문자 역사에서 가장 과학적으로 설계된 사례입니다. 이를 기념하고 전 세계 문자 다양성을 축하하기 위해 10월 9일을 세계 문자의 날로 정합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2년 전 제가 서울에서 처음 한글 데이터를 받아봤을 때 1분 22초. 그 숫자를 믿을 수 없었을 때 누가 이런 결과를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작은 연구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편견이 깨졌습니다. 경쟁이 협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배웠다는 겁니다. 중국은 효율성을 배웠습니다. 한국은 겸손을 배웠습니다. 일본은 변화의 용기를 배웠습니다. 세계는 다양성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닙니다. 소통의 도구입니다. 문화의 그릇입니다. 미래의 설계도입니다. 그리고 한글은 증명했습니다. 잘 설계된 문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 거리. 한자 간판 사이로 한글 학원 간판이 보였습니다. 한글 배우기 -12일 완성.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효율과 전통이 공존하는 시대. 경쟁이 아닌 협력의 시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에게서 배우는 시대. 문자를 넘어선 연대. 이게 우리가 만들어가는 미래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 한글이 있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24개의 작은 기호가 만들어낸 거대한 변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새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문자 혁명 이후 동아시아 교육 협력의 새로운 장.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